국장님, 네.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은 뚜렷한 이슈가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세 차례 TV 토론이 있었지만 이재명과 관련한 뭐 네거티브랄까 이런 것들도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이미 기존에 나왔었던 것을 재탕하는, 네. 삼탕하는 그런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진짜 깜깜이 기간에 네. 의회의 예. 초대형 이슈가 하나가 터졌고 네. 그 이전에 27일 날 네. 있었던 3차 TV 토론, 네네. 여기서 있었던 이준석 후보 발언이 예, 예. 깜깜이 기간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예. 27일, 28일부터 이후에는 발표를 못 하게 되어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소비하는 시간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사건 터지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다중이 이렇게 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그래서 그걸 소비하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확산되거나 아니면 더 확산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도 젓가락 발언 파문으로 네. 엄청난 상처를 받았지 않았겠나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은 뭐 김문수 후보는 이미 졌으니까 나한테 밀어달라 표를 지금 네. 결단을 해달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뭐 그것도 깜깜이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7% 5%까지 추락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정도까지 영향을 받았을까요? 엄청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가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나온 겁니다. 안팎으로 나왔죠. 10% 네네. 안팎으로. 그런데 이게 주식 투자랑 비슷해요. 지지율 오르는 건. 주식도 올랐다가 사실 다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르거든요. 근데 10%를 딱 돌파했을 때 사실 조금 더 다져가면서 좋은 호재가 하나 정도 더 있어서 한 13% 정도 지지율이 오르면 사실 10%는 분명히 나오는 거로 되는데 10%가 오르자마자 설화가 딱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를 지키지 못할 거다라는 10% 라인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준석에게는 이대남만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보수층에서 연령이 지긋하더라도, 저기 뭐야, 당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근데 이 젊은 친구 한번 그냥 미래에 한번 투자해보지라고 이준석에 투표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딱 터지고 뭘 봤냐면, 뭐 좀 유능한 것 같기도 하고, 재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안정적이지 않고, 위기 관리 능력이 없고, 예측 불가능하다.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만이 아니라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해명하는 과정, 도리어 더 공격적이고 이런 어떤 표현들이 그러니까 보수가 가장 가치로 삼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솔하다는 인식을 많이 주었죠. 그래서 10%를 다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과정도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 내외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다들 그렇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떨어지는 거 더 떨어지는 거지만 이준석으로서는 본인이 마지막 피날레도 대구까지 가서 한 것은 대선 이후 본인은 지금 이재명이 당선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권, 특히 보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이 보수의 적장자다, 적통이다, 이걸 자랑하려고 피날레도 거기 가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죠. 5%, 7%로 떨어져 버릴 경우 그러한 것의 명분을 또 빛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 아유, 아닙니까? 그럼요. 선거비 보전을 전혀 못 받는 10원 한 장 거죠.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3당이 존재하려면 지속 가능하려면 지역 정당이거나 이념 정당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정의당 같이 아예 나는 우린 진보야 그래갖고 일정 정도의 어떤 뭐 노조들 뭐 해갖고 지지 기반이 있거나 아니면 충청도 예를 들어서 뭐 저 자유선진당 뭐 이런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럼 제3당이 가능한데 인물 하나 갖고 지속한다는 건 인물의 리스크가 있을 때는 무너져 버리거든요. 보통 기업이 CEO 리스크가 있을 때 주가가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스스로 설화 한 번 딱 했다고 사실은 굉장히 지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젓가락 발언 파문 이게 이준석의 정치 생명까지도 자칫 위협할 수도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허위사실 공표했다 해가지고 제명까지 시키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거예요. 안 건드려야 돼요. 네. 건드리니까 자기 아들 그 무슨 발언했냐를 전부 다 지금 다 들춰내야 되거든요. 결국 이번에 이준석 발언 파문에 유탄을 맞았다 할까? 그런데 오히려 이준석보다 더 커진 게 이재명 아들 이동호 이 음란 댓글 예. 그리고 상습 도박, 억대 도박 예. 거기다가 이재명의 부친도 안동에서 살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는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네네. 그 담배 수매를 다 책임지고 했었는데 그 수매 받은 돈 가지고 도리짓고 그랬더니 다 잃어가지고 그날 야밤 도주를 해갖고 성남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걸 뭐 이재명 측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사실 여부는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집안은 보면은 조카도 무슨 큰 살인을 애인을 살인을 조폭에 들어가서 뭐 나이도 어린데 불구하고 조직원이었죠. 그런데 쫓아다니던 여자가 교제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완전히 정말 네. 참사를 빚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집안은 기본적으로 DNA가 네. 범죄 집안 아니냐. 네. 이재명 예. 또 부인 김혜경이 법카. 아들 예. 또 자기 아버지 부친 그리고 조카 예. 뭐 이게 몇입니까? 이 손가락 10개는 있어야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그렇지 모르는 거 또 얼마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준석은 살신성인했다고 그럴까요? 자기가 스스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대신 근데 이재명의 아들에 대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는 공을 세웠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단일화를 했다. 사실상의 단일화. 이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뭘 고발했냐면 그 자금 흐름을 지금 공개해라. 왜냐하면 이제 이동호 씨의 그 도박된 게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2억 3천원. 2억 3천인데 맞습니다. 2억 3천인데 도대체 그 세금 낸 걸 보니까 몇백만 원 되지도 않더라. 세금 내역이 더군다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형제가 지금 벌어들인 소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몇백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그 빚은 누가 2억 3천은 누가 입금했느냐. 그 형제가 뭐 5년인가 얼마인가 낸 세금이 60만 원인가 네, 70만 원. 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 정도뿐이 안 예, 되더라고요. 아니 형제들이 멀쩡하게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랬는데 왜 돈을 못 벌고 그렇게 있나요? 캥거루 집안인가요? 거기가? 그리고 또 제가 정말 그 기가 막혔던 게 이재명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타깃으로 그런 그 사법적인 어떤 그 시비를 걸려고 우리 가족을 탁탁 떨어서 죄도 없는 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직업도 못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 직업을 못 갖는 게 무슨 탄압을 시켜서 탄압을 시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동호라는 사람 아니라 뭐 앞으로 결혼할 사람을 뭐 굳이 폄하하려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도박 사이트에 있잖아요. 도박 사이트에 글 올린 걸 보면 이래요. 내가 지금 무슨 펀드 회사에 들어갔는데 일하기 싫어서 가기 싫어서 좀 늦게 갔더니 상사가 뭐라 그래갖고 그냥 나와버렸어. 잘했지. 뭐 이런. 그러니까 도대체 성실함 어떤 근무 태도랑은 전혀
거리가 먼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에 바로 뭐 도박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태도를 보인 사람이 취직할 리가 있습니까? 그거를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 때문에 자식들마저 취직을 못했다.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해버리죠. 결국은 그런데 이재명이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유시민에 예. 이건 뭐 유시민은 이 비하 발언도 종합 세트예요. 4종. 여성, 계층, 학력, 노인. 네네. 노인. 할배라고. 예.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도대체 유시민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맨날 차별금지법을 개정해서 더 엄격하게 차별금지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법에서도 차별금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별, 지역별, 뭐 계층별, 학력별 차별을 해서 안 된다. 근데 지금 발언을 보면 완전히 그 비하하는 거잖아요. 여성은 남성의 직업에 따라서 그렇게 좌우될 수밖에 없고, 언감생심 찐 노동자, 고졸 출신의 찐 노동자가 서울대 출신의 이 학출 위장 취업한 노동자와 결혼을 했으니 남편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걸 예. 본인은 비하가 아니라고 이재명도 은근히 감쌌대요. 아니, 그걸 좀 명확하니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렇죠. 감싸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민주당의 그 어떤 의원도 또 이재명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전제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진보 스피커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에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 선거에 도움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비하 발언을 했으면 그게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아니,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여성 비하 발언이라든가 네네. 하면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 아주 난리 나버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연합니다. 여성 의원들 또 진보 여성계 입 딱 다물고 있네요. 그나마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나섰습니다. 네. 노동자를 비하했다라고 이제 나섰고, 한국 여성의 전화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진짜 나쁜 건 해명이에요. 해명이 더 오히려 나쁩니다. 유시민의 해명을 보면은 2차 가해라고죠,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과 유시민이 뭐가 잘못됐냐면, 사과는 대상이 뚜렷해야 돼요. 네. 그런데 누구한테 사과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설란영 여사한테 사과해야죠. 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너 고졸이다라고 얘기하고, 언감생심 대통령 후보까지 가지 못할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설란영 여사한테 대한 어떤 사과 아닙니다. 전혀 없고요. 이재명도 국민이 용서할 거다. 아니, 국민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설란영 여사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건 선거용 발언이죠. 아니, 사과를 했으니까 국민 용서할 거라고. 그건 자기가 단정해서 얘기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사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시민이 잘못했다고 한 부분은 한 가지. 좀 거친 표현을 썼다. 그런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다 하면서 도리어 설란영 여사가 그런 발언들, 뭐 적절한 발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발언을 비판하는데 여성 비하, 뭐 계층 비하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설란영 여사의 그 발언을 내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참 이 비열한 게 내재적 접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식자, 지식인양하는 유사 지식인의 오도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단어를 써서 마치 이런 자신의 어떤 그런 지적인 어떤 그런 저기를 보이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내재적 접근 어렵죠. 간단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뿐이다. 이 얘기예요. 설란영 여사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얘기를 한 것이지 내 생각은 아니다 하고 지금 완전히 면피용 발언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다가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설란영 여사가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성적인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다.
아니 자기가 이성적 판단을 하는지 아는지를 어떻게 알 것이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설라정 여사의 행태가 이성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기 혼자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고 네. 내재적 접근이란 건 그냥 핑계입니다.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 말했을 뿐이야. 내 생각이 아니야. 라고 자기를 빠져나가기 위한 정말 변명 중에 변명을 어려운 말을 동원해서 식자인 양, 지식인인 양 하는 그런 아주 후한무치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조국 사태 때도 정경심이가 그 동양대 컴퓨터 그걸 몰래 옮긴 것 아닙니까? 네. 자기 그 도와주는 은행 직원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네. 그것을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궤변을 들어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책줄이나 좀 읽었다고 네. 머리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을 알기를 개돼지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면은 잘 못 알아듣고 아 그런갑다. 아니면 속아 넘어가겠지 하지만 지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예. 이재명이 왜 유시민을 두둔할까요? 저는 이게 두둔했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부적절했다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유시민이 이재명을 얼마나 명비하청가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기억하시죠? 경선 하기 전에 잠재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김부겸 뭐 등등. 김부겸한테는 뭐 책이나 읽어라 뭐 거의 그 수준으로 욕을 하고, 김경수는 경쟁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그냥 착한 뭐 주자가 되라. 뭐 이런 식 하나 헐뜯어요. 왜? 그렇죠. 잠재적 그래가지고 후보자들은. 그때도 또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을 위해서 또 충성 경쟁을 했는데 그래서 총리 후보 소리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2000몇 년가 2017년도에 이재명이 나왔을 때, 그때 경선 때 나왔을 때 손석희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유시민이 이재명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남시장한테 아이고 이 시장께서는 좀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맞네. 그때는. 이재명이 확 얼굴이 좀 붓어져서 아니 어머니를 밀치고 유 작가님 어머니를 누가 형이 밀치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유시민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이렇게 못되게 구니까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니, 유시민은 사실 이재명을 그렇게 정치인으로 안 보거든요. 아, 그때야 성남시장 정도야 우습죠. 그런데 딱 5년 만에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김종배의 시사 집중인가? 거기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땐 오해가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무차별적으로 이재명 빠가 됩니다. 고각 아세하는 인간이죠. 고각. 그게 2021년인데 지가 보기에 2021년도에 딱 보니까 이재명밖에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잘라버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본인은 이재명을 이은다고 김어준 방송에 나가고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그 발언을 해서 설라정 여사를 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후폭풍, 역풍을 일으키면서 이재명의 머리를 완전히 뒤통수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쪼개놓은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왜 그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고 어떤 당에 크게 이렇게 몰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랬는데 이 발언이 정말 왜 그 여성들 있잖아요. 뭐 40, 50대, 60대 여성들, 정치 무관여층에 굉장히 분노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전근대적이다. 60년대, 50년대도 아니고 가부장 남편한테 매달려서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 대우받는 그런 세상 아니다라고 분노를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 후보의 대서론이 거의 굳어져 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깜깜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네네. 하더라도 유력 여론조사기관 좀 신뢰성이 높다는 데서는 다 10% 이상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이걸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대세론이 굳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시민의 발언 파문이 나면서 대세론이 지금 꺾여버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거의 오차 범위 내 3% 이내까지 접근한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영남에서만 투표율을 확 높여준다면은 이거 한번 뒤집기 대역전극도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투표율이- 아직은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네, 네, 밀리고 네.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투표율이 관건이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었던 때 딱 블랙아웃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추격이 왜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그 김문수 후보의 실점 요인은 많이 크게 큰 어떤 실점 요인은 많이 안 보여요. 그런데 유시민 사건은 아주 쉽게 딱 듣자마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거든요. 우리 지금 이 삼성동에 있는 그 길거리에도 고절 우리 어머니를 유시민이가 네네. 모욕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투표장으로 갑시다 하고 프레카드가 붙여놨더라고요. 네. 사실은 네. 우리 여성들 그 나이 또래면 고절만 하더라도 상당히 하이 클래스입니다. 그럼요. 예, 예. 그럼요. 또 유시 인간이 아니죠. 예, 인간이. 설란영 여사가 자그마한 책방을 하는데 그 책방이 문동권에 완전히 아지트가 됐다는 거. 아지트라는 게 나쁜 의미로 아지트가 아니라 그냥 배고프면 와서 모임 밥 장소. 먹고 그렇게 보살펴주는. 그래서 설란영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과 김문수와 자기 세 가족이 사는데 세 가족만 밥을 먹은 적이 없대요. 되게 뭐 유시민이든 누구든 찾아와갖고 같이 이렇게 차렸어야 됐다. 같이 그러니까 그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휴식처였다. 거기서 유시민도 자주 찾아서 함께 어울렸다라는 한 객식구라고 하지만 한 식구였다라는 겁니다. 속세 유시민의 방정맞은 입이 이재명의 대세론을 꺾고 과연 이재명의 대권 꿈까지 꺾을지 이 3일날 본투표에서 얼만큼 분노 투표를 해주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